저는 오늘 예비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손에 쥔 낡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눌렀다. 장윤아. 그 이름을 치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들 곁에 있는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을. 68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정확하다고 자부해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 사기꾼과 좋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게 곧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내 아들 준호가 처음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고. 너무 공손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습한 것 같은 그 모습이. 어머니, 이 사람이 제 여자친구 장윤아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봤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뭔가 숨긴다.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내 유일한 아들, 36년 동안 정성껏 키운 내 준호가 저런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무서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저 여자를 시험하기로. 내 친구 복녀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말자야, 요즘 애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다 속셈이 있다고. 복녀의 말은 내 불안을 더욱 키웠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시험의 날을 마련했다. 내가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점심시간에 저 여자의 본색을 드러낼 완벽한 무대를.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날 진실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윤말자, 올해 68이다. 젊은 시절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았다. 20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파출부. 못 해본 일이 없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겨우 이 작은 분식집 하나를 차렸고 아들 준호를 대학까지 보냈다. 남편은 준호가 대학 2학년 때 세상을 떠났다. 과로였다. 그 후로는 나 혼자 아들을 키웠다. 아니, 키웠다기보다는 버텨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다.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그런 성격이었다. 그래서 내가 더 악착같이 굴어야 했다. 내가 악역을 맡아야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36이 된 지금도 아들은 그런 말만 한다. 괜찮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세상은 절대 괜찮지 않다. 특히 우리처럼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나는 더욱 경계해야 했다. 내 아들 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장윤아.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3달 전이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일요일 저녁 분식집 문을 닫고 나서였다. 준호가 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 32살이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장윤아입니다. 준호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말투, 공손한 태도.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아니, 너무 없었다. 그게 문제였다. 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틈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래서 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약간의 어눌함, 약간의 서툼, 그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여자는 너무 완벽했다.
어머니께서 혼자 분식집 운영하시면서 준호 씨를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지. 나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내 눈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가방을 어떻게 쥐는지, 준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 분식집 안을 어떻게 둘러보는지. 그리고 나는 봤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을 때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죄송해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나는 몰래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뭔가를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저 여자는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 여자 절대 평범하지 않아. 그날 밤 나는 친구 복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녀야, 준호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 뭐? 진짜? 어떤 애야? 그게 좀 이상해. 너무 완벽해서. 복녀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였다. 70년을 함께 산 동네 친구.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골목에서 자랐고 같은 가난을 겪었고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배웠다. 말자야, 요즘 애들은 다 겉만 번지르르 해. 속은 썩었어도 조심해야 해. 복녀의 말은 내 불안을 확신으로 바꿨다.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겠어. 그래, 그래야지. 우리 아들 준호 그렇게 착한데 나쁜 년한테 당하면 어떡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해야 저 여자의 본색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이번 주 토요일에 유나 씨랑 같이 집에 와. 엄마가 점심 차려줄게. 엄마 정말요? 고마워요. 아들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나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 복녀도 내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말자야, 내가 그날 우연히 너네 분식집에 들를게. 그리고 좀 까다롭게 굴어볼게. 그래, 고마워. 복녀야. 나는 준비했다. 돈이 든 봉투도 준비했고 일부러 어려운 손님들이 올 만한 시간도 계산했다. 모든 게 완벽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 기회에 저 여자의 본색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드디어 토요일이 왔다. 오전 11시 분식집 문이 열렸다. 준호와 유나가 함께 들어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상냥했다. 그녀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사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좋은 거 골라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그냥 오지. 나는 겉으로는 반가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저 여자의 가면을 벗길 날. 유나 씨, 미안한데 점심시간이 바쁜 시간이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좋아. 첫 번째 시험 시작이야. 나는 속으로 생각하며 유나에게 앞치마를 건넸다. 점심시간 분식집은 항상 정신없이 바쁘다. 학생들, 직장인들, 동네 아줌마들까지 한꺼번에 몰려든다. 유나 씨, 저쪽 4번 테이블에 떡볶이 나가요. 네. 유나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떡볶이를 들고 가다가 살짝 비틀거렸지만 금방 중심을 잡았다. 손님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했다. 하지만 나는 봤다. 손님이 많아질수록 유나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긴장하고 있어. 왜? 뭐가 두려운 거야?
바로 그때 복녀가 들어왔다. 어머 말자야. 오늘 장사 잘 되네. 아이고 복녀야. 어서 와. 앉아. 복녀는 계획대로 가장 까다로운 손님 역할을 시작했다. 여기 라면 하나 주고. 아, 근데 계란은 완숙으로 해줘. 반숙 싫어. 그리고 김치는 많이 주고 파는 빼고. 네, 알겠습니다. 유나가 주문을 받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또 봤다. 그 순간 유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는 것을. 마치 짜증이 나는 것처럼. 아, 저게 본 모습이구나. 복녀는 계속해서 까다롭게 굴었다. 아, 그리고 물은 미지근한 걸로 줘. 차가운 거 먹으면 배 아파. 네. 유나의 대답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나는 더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유나 씨, 저기 2번 테이블에 물 좀 갖다 줘요. 그리고 6번 테이블은 계산하고 싶어 하네. 네, 어머니. 유나는 정신없이 움직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쨍그랑. 유나가 물컵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물이 쏟아지고 유리 파편이 흩어졌다. 아. 유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표정이었다. 단순히 실수해서 당황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건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괜찮아요, 유나 씨. 이런 일 다반사예요. 나는 일부러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유나의 반응은 이상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괜찮다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유나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계속 사과했다. 나는 이상했다. 물컵 하나 깨진 게 뭐가 그리 큰일인가? 복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나? 복녀의 말에 유나의 몸이 움찔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봤다. 유나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뭐지? 저 눈빛은? 유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다시 공손한 얼굴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저 완벽한 태도 뒤에는 다른 얼굴이 있다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갔다. 준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유나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나는 복녀를 주방 구석으로 불렀다. 복녀야, 저애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그리고 말자야. 복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저의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아? 뭐? 어디서?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어디서 봤어. TV에서인가? 아니면 신문에서인가? 복녀의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TV? 신문? 그게 무슨 의미일까? 복녀야, 좀 더 생각해봐. 어디서 봤는지. 그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볼게. 복녀가 가고 나서 나는 본격적인 시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두 번째 시험. 돈에 대한 반응 보기. 유나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네, 어머니. 유나가 다가왔다. 나는 일부러 계산대 위에 돈이 든 봉투를 놓았다. 급하게 일어나는 척하면서 그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퍽. 봉투가 떨어지며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삐져나왔다. 아이고.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그리고 유나의 반응을 살폈다. 유나는 봉투를 주우려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주우려다가 멈췄다. 마치 그 돈이 뜨거운 불덩이라도 되는 것처럼. 유나 씨, 좀 주워줄래요? 아, 네. 유나는 천천히 마지못해 하듯 봉투를 주었다.
그리고 내게 건네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떨어? 뭐가 무서운 거야? 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텐데 저렇게까지 불편해할 이유가 뭐람? 점심을 먹으면서도 나는 계속 유나를 관찰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신경 쓰고 있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긴장하는 게 눈에 보였다. 유나 씨는 부모님이 뭐 하시나요? 내가 갑자기 물었다. 유나의 젓가락이 멈췄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아, 그래요? 일찍 돌아가셨나? 네. 짧은 대답이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요. 그럼 누가 키웠어요? 어머니, 그만. 준호가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시작했다. 아니, 뭐 물어보면 안 되나? 우리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인데 집안 배경 정도는 알아야지. 시설에서 컸어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선 잘 몰라요.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고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보육원이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보육원 출신이면 과거에 대해 숨길 게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아, 그래요. 힘들었겠네요. 나는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경계심이 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와 유나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저 여자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나의 떨리는 손, 변하는 눈빛, 공포에 가까운 표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복녀의 말. 저의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아. 나는 결심했다. 더 깊이 파고들기로. 저 여자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기로. 다음 날 아침 복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말자야. 생각났어. 뭐가? 저의 장유나. 어디서 봤는지 생각났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디서? 뉴스에서였어. 몇 년 전에. 근데 이름이 달랐던 것 같아. 얼굴은 비슷한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말자야, 혹시 그의 SNS 같은 거 있어? SNS? 그래, 요즘은 다들 SNS 하잖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나는 준호에게서 유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그리고 복녀에게 부탁해서 SNS를 검색해봤다. 장유나. 검색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상했다. 계정은 있었지만 게시물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게시물이 최근 2년 이내의 것들이었다. 2년 전 이전의 기록은 없어. 왜? 더 파고들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했다. 유나의 친구 목록에서 누군가가 남긴 오래된 댓글. 은지야, 오랜만이다. 은지? 유나가 아니라 은지. 나는 그 이름으로 다시 검색했다. 김은지. 그리고 나왔다. 오래된 기사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로 긴급 이송. 기사의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 눈빛은 유나의 것과 똑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의미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유나가, 아니 은지가 겪었던 끔찍한 과거를. 그리고 왜 그녀가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내가 알게 될 진실이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자야, 이거 봐. 내가 찾았어. 복녀가 내 분식집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인쇄된 기사 몇 장이 들려 있었다. 뭐야, 뭔데? 나는 숨을 헐떡이는 복녀에게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2013년 5월 1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가정집에서 학대 피해 아동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아동 김은지 당시 19세는 친부와 계모로부터 10년 넘게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양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나는 읽다가 멈췄다. 손이 떨렸다. 이게 유나라고? 그래 봐. 여기 흐릿하지만 사진도 있잖아. 복녀가 가리킨 곳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틀림없이 유나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이 기사는 2015년에 나온 거야. 두 번째 기사를 읽었다. 학대 피해 생존자 김은지 씨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교육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나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그러니까 유나가 이름을 바꾼 거네. 그렇지. 김은지에서 장유나로. 아마 새 출발을 하려고 그랬겠지. 그런데 말자야. 복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여기 있어. 복녀가 세 번째 기사를 내밀었다. 날짜는 불과 석 달 전이었다. 학대 가해자 김모 씨 출소 후 행방 묘연. 딸을 찾고 있다는 진술 남겨.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유나의 아버지가 출소했다고? 그래. 그리고 딸을 찾고 있대. 말자야, 그래서 유나가 그렇게 불안해했던 거야. 저번에 핸드폰 받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도 자꾸 전화를 신경 쓴 것도 다 이 때문이었어. 나는 주저앉았다. 테이블에 기대어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 여자를 의심했다. 시험했다. 일부러 힘들게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다. 말자야, 이제 어떡할 거야? 복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분식집 문이 열렸다. 준호였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유나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뭐? 나는 벌떡 일어났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전화에서는 자기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마도 자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이 울고 있었다. 엄마, 나 유나 없이는 못 살아요. 저 사람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잘못이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다. 내가 의심하고 시험하고 압박했기 때문에. 준호야, 엄마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유나한테? 아니, 나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엄마가 유나를 못마땅해 하는 거 다 알아요. 저번에 분식집에서도 일부러 힘들게 하신 거 다 봤어요. 준호가 소리쳤다. 36년을 살면서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른 건 처음이었다. 나는 평생 엄마 말 잘 듣고 살았어요. 엄마가 힘들게 사신 거 알아서 엄마 속 썩이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안 돼요. 유나는 내가 지킬 거예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말자야. 복녀가 내 어깨를 잡았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나도 알아. 나는 무너졌다.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후회한 적이 있었을까?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해서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물컵을 떨어뜨렸을 때 그 공포에 질린 표정. 죄송해요를 반복하던 떨리는 목소리. 부모님에 대해 물었을 때 움츠러들던 모습. 그게 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다시 기사들을 읽었다. 더 자세히, 더 천천히. 김은지 양은 9살 때부터 친부와 계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작은 실수에도 심한 폭력을 당했다. 특히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깨트리면 더 심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물건을 떨어뜨리면 나는 그때 깨달았다. 유나가 물컵을 떨어뜨렸을 때 왜 그렇게 공포에 질렸는지를. 그건 단순한 실수에 대한 당황이 아니었다. 트라우마였다. 김양은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는 등 PTSD 증상을 보이고 있다. 큰 소리, 갑작스러운 접촉. 나는 내가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다. 일부러 복려를 시켜서 까다롭게 굴게 한 것. 갑자기 부모님에 대해 캐물은 것. 돈을 떨어뜨려서 반응을 본 것. 나는 그녀를 시험한 게 아니라 고문했던 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유나를 만나야겠다고. 사과해야겠다고. 하지만 유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준호에게 연락했지만 준호도 유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엄마, 유나가 학교도 안 나간대요. 집에도 없고. 준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알았다. 뭔가 큰일이 터졌다는 것을. 복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복녀야, 유나의 아버지가 출소했다는 기사 정확히 언제 난 거야? 석 달 전이라고 했잖아. 정확한 날짜. 잠깐만. 5월 20일이네. 5월 20일. 그리고 오늘은 8월 18일. 나는 재빨리 계산했다. 석 달이 지났다. 그리고 유나가 처음 준호와 우리 집에 온 게 석 달 전이었다. 설마.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복녀야, 유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야? 기사에 나와 있어? 김철수. 아니, 김철호였나? 잠깐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실종 신고 들어온 거 있나요? 이름은 장유나 32세 여성인데요. 잠시만요. 통화 대기음이 길게 이어졌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아, 장유나 씨요? 실종 신고는 없는데. 어제 밤에 납치 미수 사건 신고가 들어왔네요. 뭐라고요? 네, 장유나 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한 남성에게 쫓기다가 간신히 도망쳤다고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도주했고 현재 추적 중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가 뭘 한 거야? 만약 내가 유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유나는 우리에게 의지했을 것이다.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를 밀어냈다. 혼자 두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엄마. 준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유나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어디? 저번에 지냈던 보호시설이래요. 거기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나가 어젯밤에 나타났대요. 가자. 지금 당장 가자. 나는 앞치마를 벗었다. 복녀가 말렸다. 말자야, 근데 유나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할까? 만나고 싶든 싫든 나는 가야 해. 사과해야 해. 나는 준호와 함께 차에 올랐다.
보호시설까지 가는 내내 나는 생각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몰랐구나. 보호시설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정원이 잘 가꿔져 있었다. 여기가 유나가 살던 곳이구나. 나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준호는 초인종을 눌렀다. 네, 누구세요? 저 장유나 씨 아는 사람인데요. 아, 준호 씨? 유나가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시설 안은 깔끔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거실에는 낡았지만 깨끗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설의 원장 박미선입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다.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유나는 어디 있나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2층 방에서 쉬고 있어요. 어젯밤에 많이 놀랐거든요. 제가 올라가도 될까요? 잠깐만요. 박 원장은 우리를 거실에 앉게 한 후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다시 내려왔다. 유나가 준호 씨는 만나고 싶지만 어머니는 아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원장님, 혹시 제가 유나한테 전할 말씀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박 원장은 나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유나가 어떤 아이인지 아세요? 네.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유나는 19년 동안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매일 맞았고 굶었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가 여기 왔을 때 사람을 전혀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밥을 주면 독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친절하게 대하면 나중에 더 큰 폭력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3년이 걸렸어요. 유나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기까지. 그 아이가 웃을 수 있게 되기까지.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기까지. 죄송합니다. 유나는 이름도 바꿨어요. 김은지라는 이름에는 너무 많은 고통이 담겨 있었거든요. 장유나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박 원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3개월 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나는 그날부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준호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그렇죠. 유나는 자기 때문에 준호 씨가 위험해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준호 씨나 어머니를 해칠까 봐.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유나가 왜 그렇게 완벽하려고 했는지를,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를, 왜 작은 실수에도 그렇게 공포에 질렸는지를. 그녀는 살아남으려고 애썼던 거였다. 다시 버림받지 않으려고.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원장님, 제발 유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어머니. 박 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유나한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에요. 안전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지지예요. 어머니가 정말 유나를 위한다면 지금은 그냥 기다려주세요. 유나가 준비될 때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다. 아이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 졸업식 사진들. 그 중에 유나의 사진도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유나가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완전하지 않았다. 눈은 웃지 않고 있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30분쯤 지났을까? 준호가 내려왔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유나는 여기서 며칠 더 있을 거래요. 아버지를 피해서. 그래. 우리는 시설을 나왔다. 차에 타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 응. 유나가 엄마한테 화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냥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싫어할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나는 평생 버림받으면서 살았어요. 부모한테, 세상한테.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또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엄마, 저 유나 지킬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도 도울게. 정말요?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준호야. 차 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준호는 유나와 어떻게 만났는지, 왜 사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해줬다. 유나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든 과거를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자기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어서래요. 나는 들으면서 부끄러웠다. 나는 그런 유나를 시험했다. 의심했다. 엄마 그리고 유나의 아버지. 경찰이 찾고 있지만 아직 못 잡았대요. 뭐? 네. 어제 유나를 쫓아갔는데 유나가 도망쳐서 실패했대요. 근데 아직도 근처에 있을 거래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유나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시설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하니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설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유나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복녀를 불렀다. 복녀야, 우리 유나 좀 도와줘야겠어. 당연하지. 내가 뭘 하면 돼? 일단 유나의 아버지를 찾아야 해. 경찰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68년, 7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잖아.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수상한 사람 있으면 금방 소문나. 그렇긴 하지.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동네 아줌마들의 네트워크를 동원하기로 했다. 수상한 남자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도록. 그리고 복녀야, 우리 유나한테 사과해야 해. 제대로. 맞아. 우리가 너무 심했어. 다음 날 나는 유나에게 편지를 썼다. 손으로 직접. 유나 씨에게 나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의심했고 시험했고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려고 그랬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면서도 나는 당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물컵을 떨어뜨렸을 때 당신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이제 압니다. 부모님에 대해 물었을 때 왜 그렇게 움츠러들었는지도 압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당신은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준비가 되면 돌아와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6말자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박 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 유나가 돌아올 때까지.
일주일이 지났다. 유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준호는 매일 시설에 전화를 걸었지만 유나는 여전히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분식집을 운영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유나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말자야. 복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유나 아버지 목격됐어. 뭐? 어디서? 여기서 2블록 떨어진 슈퍼 앞에서. 김 사장이 봤대. 수상한 남자가 유나 사진을 들고 돌아다닌다고. 나는 즉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복녀가 내 손을 잡았다. 말자야, 잠깐만. 경찰 오기 전에 그 자식이 도망가면 어떡해?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붙잡고 있자. 복녀야, 위험해. 위험하긴. 우리가 몇 명인데. 동네 아줌마들 다 모으면 10명도 넘어. 복녀의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건 기회였다. 유나를 진짜로 도울 수 있는 기회. 좋아. 전화 돌려. 우리는 재빨리 동네 아줌마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30분도 안 돼서 12명이 모였다. 저 나쁜 놈, 자기 딸을 학대하고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쫓아다닌대. 세상에 그런 인간도 다 있어? 우리가 잡아야 해. 저런 놈은 감옥에 다시 보내야 해. 아줌마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우리는 슈퍼 주변을 포위하듯 흩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를 봤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헝클어진 머리, 더러운 옷차림. 손에는 정말로 사진을 들고 있었다. 유나의 사진이었다. 은지야. 은지야. 그는 중얼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저 인간이 유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화가 난 적이 있었을까? 저기 있어. 복녀가 소리쳤다. 남자는 우리를 보고 도망치려 했다. 잡아. 우리는 일제히 달려들었다. 12명의 아줌마들이 한 남자를 에워쌌다. 뭐야? 누구들이야? 닥쳐. 내가 김철호지. 아니. 거짓말하지 마. 내 손에 있는 사진이 뭔데? 복녀가 남자의 손에서 사진을 낚아챘다. 분명히 유나의 사진이었다. 이게 내 딸이지? 내가 학대한 딸.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다 알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동네 아줌마들은 남자를 에워싼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누군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다. 은지를 만나야 해. 남자가 중얼거렸다. 만나서 뭐하게? 또 때리려고? 내가 소리쳤다. 아니야. 사과하려고. 뭐? 사과하려고. 내가 잘못했어. 은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미친놈이었어. 술만 마시면 애를 때렸어. 은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당황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감옥에 있으면서 정신이 들었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은지가, 내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남자는 땅을 짚고 엎드렸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알아.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은지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었어. 아줌마들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다. 저 사람이 김철호예요. 딸을 스토킹하고 있었어요. 내가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김철호 씨 일어나시죠. 경찰이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남자는 저항하지 않았다. 은지한테 이것 좀 전해줘. 남자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경찰이 받아들었다. 은지한테 미안하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경찰차에 실려갔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말자야. 저 사람 진짜 반성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나는 혼란스러웠다. 저 남자도 사과하고 싶었다고 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고 했다. 그럼 나도 유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사과가 뭘까? 용서가 뭘까? 나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박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유나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대요. 정말요? 네. 아버지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했나 봐요. 그리고 어머니 편지도 읽었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준호도 함께 시설로 향했다. 시설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야.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유나 씨, 나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어머니, 먼저 앉으세요. 유나가 먼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그래? 울었어요. 많이. 유나의 눈가가 붉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제 과거가 문제가 돼서. 아니야. 유나 씨.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신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였어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과거를 숨겼어요. 준호 씨한테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웠거든요. 제 과거를 알면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유나 씨.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신 거죠.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래서 시험하신 거고요. 유나가 쓴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처음엔 화났어요. 왜 저를 시험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네. 어머니는 준호 씨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평생 고생하시면서 키운 아들을. 그 마음을 이제는 알겠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유나 씨, 어머니,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유나가 나를 똑바로 봤다. 저는 어머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요. 제 과거를, 제 상처를, 제 두려움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숨기기만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겁이 많았어요. 또 버림받을까봐.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어제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동네 아줌마들 동원해서 제 아버지를 잡으셨다고.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뭘? 어머니는 저를 지켜주려고 하신 거구나 라고요. 유나가 눈물을 흘렸다. 평생 아무도 저를 지켜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혼자 도망쳐야 했어요. 혼자 숨어야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나도 울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을까? 유나야.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편하게 불렀다. 나는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 되었으면 좋겠어. 어머니.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내 과거로부터도 내 아버지로부터도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도 이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유나가 내 품에 안겼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 준호도 함께 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한 달이 지났다. 유나는 시설을 나와 우리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편해졌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 유나야. 이제 유나는 내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웃음도 많아졌다. 진짜 웃음이었다. 눈까지 웃는 그런 웃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유나의 아버지 김철호 재판이 열린다고. 유나야, 가보고 싶니? 네. 가보고 싶어요. 재판 당일 우리는 함께 법정에 갔다. 나와 준호 그리고 복녀까지. 김철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김철호의 죄를 낭독했다. 아동학대, 폭행, 협박. 그리고 피해자 진술 시간이 왔다. 피해자 장유나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유나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저는 장유나입니다. 본명은 김은지이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또렷했다. 저는 9살부터 19살까지 10년 동안 저 사람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매일 맞았습니다. 이유 없이 맞을 때도 많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더 심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은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으니까요. 장유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유나가 나를 봤다. 그리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는 어머니도 생겼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는 다시 9살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까봐. 유나가 김철호를 봤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유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당신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저는 이제 장유나로 살 겁니다. 당당하게. 제 과거를 숨기지 않고. 왜냐하면 제 과거는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잘했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는 교사가 될 겁니다.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선생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유나가 김철호를 마지막으로 봤다.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우리에게 돌아왔다. 나는 유나를 안았다. 준호도 안았다. 복녀도 함께 안았다. 잘했어, 유나야. 정말 잘했어. 김철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유나에게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았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다. 밖은 화창했다. 어머니. 응? 고마워요. 뭐가? 저한테 가족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유나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나도 고마워, 유나야. 너 때문에 나도 배웠어. 뭘요? 사람을 보는 눈이. 나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나는 평생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자부했어. 겉모습 보고 말투 보고 행동 보고 판단했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어머니.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위해 노력하는지. 그걸 봐야 하는 거더라. 복녀가 끼어들었다. 그래, 말자야 맞아. 우리가 너무 겉만 봤어. 유나가 너무 완벽해서 이상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완벽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맞아. 유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완벽해지려고 애썼던 거야. 나는 유나를 봤다.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실수해도 돼. 우리는 내 편이니까. 어머니.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분식집으로. 자, 이제 축하 파티 해야지.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뭘 축하하는데요? 새 식구 생긴 거. 그리고 유나가 과거를 이겨낸 거. 나는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다. 유나의 최애 메뉴였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손님이야. 앉아 있어. 하지만 유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내 옆에 섰다. 어머니랑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요리했다. 떡볶이, 튀김, 순대, 김밥. 준호와 복녀는 테이블을 차렸다. 엄마, 유나야, 이리 와요. 우리는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머니. 응? 저. 준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준호의 젓가락이 떨어졌다. 정말? 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자신이 생겼어요. 준호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야, 나도 널 사랑해. 평생 지킬게. 나도 사랑해요, 준호 씨. 나는 그들을 보며 행복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6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다. 크지 않은 결혼식이었다. 동네 사람들과 유나의 보호시설 사람들, 그리고 준호의 친구들. 유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건 그녀의 웃음이었다. 어머니, 제가 들어가요. 그래, 유나야. 나는 유나와 팔짱을 꼈다. 박 원장도 반대편 팔을 잡았다. 유나야, 행복해라. 네, 원장 선생님. 말자 씨, 우리 유나 잘 부탁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 딸인데. 음악이 흘렀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버진 로드 끝에 준호가 서 있었다. 유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유나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다. 신부를 잘 부탁합니다. 박 원장이 준호에게 말했다. 사랑하겠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나는 물러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둘이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했는데 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신부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우리 모두가 유나의 가족이었으니까. 신부 신랑 서로에게 서약해 주세요. 저 강준호는 장유나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저 장유나는 강준호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키스해도 좋습니다. 그들은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나도 박수를 쳤다. 복녀도 울면서 박수를 쳤다. 말자야, 우리 잘했어. 그래, 잘했어.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유나가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유나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뭐야 이게?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예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나는 편지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께 저는 평생 가족이 뭔지 몰랐습니다. 가족은 저를 때리는 사람들이었고 저를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어머니는 저를 의심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어머니도 실수하셨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압니다. 저도 실수할 겁니다.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제 편이니까요. 어머니,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유나 올림. 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가슴이 벅찼던 적이 있었을까? 나는 육말자입니다. 올해 68.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사람을 오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온갖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겉모습만 봤습니다. 말투, 행동, 표정. 그런 것들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유나를 처음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습니다. 일부러 힘들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 과거를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제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진실을 알았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유나는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했던 겁니다. 완벽하려고 애쓴 건 사랑받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학대받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되어 다른 아이들을 돕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강한 아이를 저는 의심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사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겉모습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노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했다면 인정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저는 68년을 살고 나서야 그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빨리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유나는 아직도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아픔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유나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끔찍한 과거를 겪고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기로, 사랑하기로,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게 가족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후면 유나와 준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옵니다. 저는 분식집 문을 열고 그들을 기다릴 겁니다. 따뜻한 떡볶이와 함께.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서 와,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실수했다면 사과하십시오. 상처를 줬다면 치유해 주십시오.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를 감싸 안을 때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제가 68년 동안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며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와 준호가 돌아왔다. 두 사람은 행복한 얼굴로 분식집 문을 열었다. 어서 와. 배고프지? 떡볶이 다 됐어. 나는 그들을 맞이했다. 복녀도 함께 있었다. 와, 어머니. 냄새 좋아요. 당연하지. 우리 딸 며느리. 아니, 우리 딸 좋아하는 떡볶이니까. 우리는 함께 앉아 식사를 했다. 어머니, 신혼여행 너무 좋았어요. 제주도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 사진 봐야지. 유나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해변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함께 산을 오르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들. 모든 사진 속에서 유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다. 유나야, 너 정말 예쁘다.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 진심이야. 웃는 얼굴이 정말 예뻐. 유나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웃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내가 강했던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나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함께. 네, 어머니. 평생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따뜻한 노을이 분식집 안을 물들였다.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웃고 떠들고 서로를 아꼈다. 이게 행복이구나. 68년을 살고 나서야 알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 완벽한 게 아니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걱정해 주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정말 행복했다. 어머니, 또 우세요? 아니야, 먼지가 들어가서. 거짓말. 어머니 행복해서 우시는 거 다 알아요. 유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 맞아. 행복해서 운다. 우리 딸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서. 어머니. 우리는 다시 웃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하게. 상처투성이지만 사랑스럽게. 함께.